문학사를 넘어서는 문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문학사라고 한다면 한 국민국가 안에서 그 민족문학의 어떤 집대성으로서의 문학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국가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에서는 이미 그 경계선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국가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가능성이 혹은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해진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 안에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시대죠. 또 국민국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통일을 바라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별도의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8선을 넘을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상황인데 최근에 그 38선이 허물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주 큰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 한국 문학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로 그것 때문에 문학사를 넘어서는 문학사라는 그런 개념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문학사를 넘어선다는 것은 결국은 그 문학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요인들이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중심적으로 혹은 한 나라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중심적으로 모여드는 문학이 아니라 각각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문학적 의미를 현재 우리 삶의 의미에 맞게 찾아내는 문학을 뜻합니다. 한국 문학사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한국 문학사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삽입이 되었는데 그 문학이 우리에게 현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문학사는 유물해지하지 않겠죠. 우리에게 죽은 문학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문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현재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문학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에 계신 분들이 유한희 시인의 시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유한희 시인의 시가 현재 용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고 다가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문학입니다. 지역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문학사를 넘어서는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하시죠?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중국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북경 갔다 왔다, 항주 갔다 왔다, 광저우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문학의 의미를 잠시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대전에서 왔는데 대전은 상당히 특이한 도시입니다. 근대화가 되기 이전에는 대전이라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회덕이라고 그 무암 송시열이나 송준길 같은 사람이 은진송 씨 집안이 회덕에 모여 있었죠. 그 옆에 농민들이 몇몇 모여 살던 곳이 대전 리라고 있었습니다. 대전 리. 근데 이름도 없던 도시가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지금과 같은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이뤘습니다. 맨 처음에 대전이라는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전이라는 간이역을 세우기 위해서 일본의 기술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상업지역이 생기고 간이역이 생기면서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살기 시작했고 1926년까지는 일본인들이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만들어진 것이 일본인들이 다니던 대전중학교라는 중학교였죠. 일본인들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시인이 대전에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우치노 겐지라고 하는 필명으로는 아라이 토르라고 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인이 대전에 와서 1922년부터 동인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에 창조란 동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1919년 그 무렵이면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선의 문인들이 고민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방금 나온기 선생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시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디디뮤카라기 열분과 함께 넘어가는 노래. 정영시가 대부분 그렇죠. 시조. 아마 이 중에 시조를 창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시조를 창작하고 낭송을 해보라고 어른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노래를 합니다. 시조창이라고 하죠. 시조창. 그 노래였습니다. 근데 노래로서의 그 시조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것들을 막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라는 겁니다. 바로 유한희 시인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 그 시기죠. 지금 제가 그래서 인용한 시가 우리들의 시인데, 이 우리들의 시는 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는 그 시가 아니라, 사실 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죠. 제가 전공이 김수영 시인이고 마침 이망님께서 와 계셔가지고 김수영 시인 예를 든다면, 김수영 시인은 고궁을 나오면서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을 불러내면서 시를 씁니다. 시는 바로 그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시궁창에도 있고 저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에도 있고 그런 것이 시죠. 시를 알게 되면 시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시를 쓰는데, 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시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에 시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문인들이었죠. 유한희 시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라는 시를 쓰고 시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해주는 그런 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 출발기에 우리 시인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이 바로 유한희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용인 지역에 태어나서 한국 문학의 한 출발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지역 문학의 의미, 제가 좀 전에 우치노겐지 시인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인이 그렇게 한국 시인들이 시를 배워나갈 때 조선에 와서 근대 시가 시집, 근대 시의 동인지를 만듭니다. 물론 일본인들이 동인지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동인지였는데, 그 시인은 1925년까지 대전에서 동인지를 만들고 24년에 시집을 냈는데, 조선의 현실을 너무 어둡게 그렸다고 해서 그 시집이 판매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8년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추방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현실을 너무 어둡게 그리고 불운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라고 추방됐죠. 그 보훈처 관계자에게 그 시인을 이야기하니까 자료를 잘 찾아서 보훈처에 보고를 하면 어쩌면 독립유공자 외국인으로서 독립유공자 그 표창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시인입니다. 일본으로 가서는 프롤레타리아 시인으로 활동합니다. 유한희 시인 같은 것처럼. 그리고 36년경이 되면 일본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시인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시인은 전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정치적, 문학적 신념을 지키고 살다가 1944년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죠. 근데 그 시인은 한국 문학사에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어로 시를 썼고 일본 문인으로 소속이 되어 있죠. 한국 국민국가의 문학사로서의 한국 문학사에 들어오려면 많은 굴절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대전 문학사였을 때는 그 시인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그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문학사, 문학사를 넘어서는 문학사를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용인 지역에서 유한희 시인을 이야기할 때 그 유한희 시인이 한국 문학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용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유한희 시인의 시를 바로 그 한국 문학사라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 가둬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혹시 유한희 시인과 같은 시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는 없을까? 일본에는 없을까? 찾아내서 그들과 연대하는 작업들을 용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유한희 시인에게 시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의 문학적 과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재 유한희 시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학적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한희 시인이 쓴 이 우리들의 시라는 시만을 가지고 보면 사실은 이 시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의 6페이지에 나오죠. 시가 삶은 힘이다. 힘은 역사를 얻는다. 그 힘으로써 역사를 만드는데 바로 시가 그 신호를 던져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써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문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대 시를 배운 분들이 대부분 서정시로서의 시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근대시를 맨 처음에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주요한 시인, 볼누리 같은 시인, 전형적인 서정시죠. 그런데 그 주요한 시인이 상해에 가서 독립신문을 만들 때 몇 편의 시를 발표하는데, 그때 약간 시적 방향이 바뀌어서 힘으로서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힘으로서의 한국문화, 힘으로서의 한국식 그것은 해방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적, 문학적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은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지배하는 힘이고 하나는 솟구쳐 오르는 힘입니다. 당연히 1920년대 민족을 국가를 상실한 우리 조선의 군인들에게 힘이란 솟구쳐 오르는 힘, 그래서 일본 총독부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힘일 수밖에 없겠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시스트들이 자랑하는 힘이 있죠. 사실은 한국 문학이 그 파시즘으로서의 힘에 대해 상당히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느냐? 사회진화론이라는 관점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이란 이른바 야국강식의 시대, 우승 열패, 열등한 나라는 패배하고 우월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시대에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론이고 그걸 우리나라 고종황제로도 받아들여서 빨리 힘을 길러서 우리도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처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해외로 진출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이 우리 가장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사회진화론의 내용이죠. 신채호 선생님이 쓴 신소설을 보면 부모 한달이라는 소설을 보면 을지문덕 장군이 등장해서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빨리 힘을 길러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외적을 물리치듯이 혹은 저 호적을 물리치듯이 우리 민족의 강한 힘을 세계 만방에 떨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만방에 떨쳐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국주의자들처럼 해외로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민족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민족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은 우리도 힘을 갖춰서 해외로 나가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었죠. 다만 우리는 국가가 없었고 국가를 세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이념을 실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한 파시즘으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유한희 시인이 거기까지 나왔을까요? 저는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방 구간에 거기까지 나아갔던 한국 문인들이 있습니다. 문인들이 있고 그것들을 실현하려고 했던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그 내용들을 떠들어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정치가는 이범석 장군입니다. 또 다른 정치가로 지청천 장군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방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뷰 쓰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민족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민족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 단체는 해방군관에서 가장 민족주의적인 청년들을 끌어모아서 민족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정치적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였는데 그때 이범석 장군이 민족사회주의를 내세웁니다. 민족사회주의는 히틀러가 내세웠던 독일 국가를 이끌어갔던 나치오날레 소시알리스무라는 그 정치 이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범석 장군은 해방군에서 히틀러를 사람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지청천 장군이 당시에 민성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향하는 향후 조선의 국가 형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조선이 나아가야 할 국가는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파시즘입니다. 그럼 파시즘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당연히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파시즘을 지향할 리는 없죠. 전 세계의 비극이었으니까. 파시즘 하나의 정치적, 추상적인, 이상적 이념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각인이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인종차별, 계급차별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으로서의 파시즘이었습니다. 왜 독일 민족들이 히틀러에게 그렇게 열광을 했겠습니까? 독일에 무수히 많았던 인종차별, 계급차별, 신분차별 그런 것들을 히틀러가 일수에 처치해버렸거든요. 바로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데거도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한때는 히틀러를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파시즘의 이념을 해방군간에 우리 정치가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죠. 그게 뭐냐? 국가유기체론이라는 겁니다. 국가유기체론. 유한희 선생도 그 국가유기체론을 잠시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잠시 어떤 환상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한희 선생이 생각하기에 우리 현실이 겪고 있는 많은 모순들, 부조리, 갈등, 그것들을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그 리더십이 바로 거기까지 연결될지는 제가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탐구 과제로서 남겨져 있는데, 지금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서정시는 바로 그 이범석 장군과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흔적들이 찾아지거든요. 그건 1950년대 이전에 나왔던 정부에서 발행했던 문서들을 찾아보면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5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 자료들이 많이 삭제되죠. 유한희 시인이 국가의 위치를 보면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문학적 순수함이 유한희 시인에게 정향시켰던 어떤 역사적 이념의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로 유한희 시인이 힘을 추구하면서 그 시로 추구했던 어떤 역사적 목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이 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분들이 유한희 시인을 민족주의 좌파로 딱 고정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만 해석하는 순간 어떤 역사적 위협성이 들어올 수 있다. 유한희 시인은 다양한 문학적 가능성 속에서 가장 그의 문학적 이상에 걸맞는 어떤 것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프로문학적 가능성도 보고 민족주의적 가능성도 보는 것이지, 민족주의 좌파로 딱 고정되어서 유한희 시인을 보는 순간 그 시인이 파시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주의 좌파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유한희 시인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파시즘에 몸담았던 대전 문학을 이끌었던 그 시인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그 행동의 갈래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치일문학이라는 것도 그런 가능성이,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한 가운데 불러들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건 어떤 것과 같으냐?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찾아내죠. 북두칠성도 찾아내고 카시오페아자리도 잘 찾아내고 큰 금자리, 작은 금자리, 궁수자리 그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별자리를 즉 성좌라고 하는데 그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그 별의 하나하나의 별들은 우리가 그 별들의 구체적인 좌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공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부터 얼마나 먼 시간적 거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인지, 그 깊이와 공간적 넓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죠. 다만 그것들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저건 그 밤하늘의 평면 위에 펼쳐진 상태 그대로 밤하늘의 평면 위에 펼쳐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동일한 거리를 가진 별자리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무수히 많은 깊이, 넓이 그런 것들은 다 삭제된 채로 하나의 평면 위에 그 별자리가 펼쳐집니다. 다른 것들은 삭제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하나의 별자리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역사의 무수히 많은 국면마다 우리 선배들은, 역사의 그 선배들은 하나의 역사적 가능성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택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의 행동을 보는 것은 그들이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태로 평면 위에 그들이 삶의 질곡이 겪었을 무수히 많은 사소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삭제한 채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진 평면 위에 우리에게 그것이 북두칠성자리냐, 큰금자리냐, 카시오페아자리냐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채 그 별자리들을 보는 거죠. 친일문학도 그렇고 민족주의자도 그렇고 프로문학도 그렇고, 그 사람이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통일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역사적 주인공들이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고, 더 나아가서 김구면 어떻고 김일성이면 어떻고 통일이 된다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우리 역사의 평면 위에 펼쳐놓고 동등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다만 죽어있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유한희 시인을 읽어보는 방법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죽어있는 유물 속에서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지라는 것을 그냥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활동이 혹은 문학작품을 쓰지 않을 때의 여러 기사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어떤 선택들이 우리에게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그와 동시에 그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을 바로 지금 이 우리들의 시라는 이 시를 통해서 또한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시는 무엇입니까? 유한희 시 이야기할 때 일단 힘으로서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사가 그렇게 딱 만들어질 때 유한희 시인은 제가 인용한 그 시의 두 번째 연에서 향동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 위대한 힘의 현실이 우리들한테 펼쳐질 때 어떤 울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로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향동을 받는다. 어떤 울림이죠. 울림의 몸체입니다. 무엇이 펼쳐질 때 울림이 있고 그 울림에 의해서 시가 쓰여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에게 보내는 전령, 자매에게 보내는 계명, 즉 우리들 자신에게 내리는 선언이다. 형제, 자매, 나 자신에게 내려지는 역사적 선언, 그것이 바로 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혼자 쓰고 자죽하는 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돼서 어떤 지평을 향해서, 역사적 지평이든 삶의 지평이든 그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제가 유한희 시를 단순한 민족주의자로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그 다음 이용환 시 중에 네 번째 연인데요. 그 구절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고 명일의라는 그 글의 제 문자 같아요. 명일의 환희를 느낀다. 그들이, 그건 다른 시를 보면 그들은 프롤레타리아를 뜻합니다. 그들이 가두에 행전 지을 때 우리들이 시는 행진곡이 된다. 그들이 동서에서 서로 부를 때, 또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동서에서 서로 부를 때 동과 서를 뜻합니다. 우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이 함께 결합될 수 있는 어떤 세계를 지금 유한희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서에서 서로 부를 때 우리들의 시는 신호가 된다. 천령을 넘어 천령, 중국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겠죠? 아시아, 유럽의 대륙으로 나가는 세계, 대양을 넘어 아메리카로 나가는 어떤 세계겠죠. 천령을 넘어 대양을 넘어 서로 전하는 신호가 된다. 유한희 시인이 꿈꿨던 세계는 단지 조선이라는 민족이 한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런 세계가 아니죠. 저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스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유한희 시인은 프롤레타리아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시인이 아니었죠. 유한희 시인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시인이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 행렬의 행진국에 지식인으로서의 시인이 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유한희 시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정도 부분입니다. 들으라 전령을, 계명을, 선언을, 그리고 또 신호의 신호를, 이런 의미에서 유한희 시인은 사실 한국 시인들 중에 그런 시를 쓴 사람은 없는데, 공교롭게 시를 막 배워나간 그 끝무렵에 이제 우리들의 시를 썼는데, 시를 이야기할 때 시의 의미론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고 시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의 의미론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고, 시의 존재론은 시가 어떤 아름다운 형식적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느 자체의 신비적 특징들을 살펴보는 이론이죠. 그런데 유한희 시인은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호의 신호를이라는 말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시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프롤레타리아 시의 존재론을 떨쳐 보이려고 했던 시인이 바로 유한희 시입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시의 존재론이란 지금 어느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두의 행렬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역사적, 사회적, 현실적 지평을 향해 나아가듯이 천령을 넘고 대양을 넘어서 동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유한희 시인의 문학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의 문학사, 그런 시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계를 보면 사실은 어느 한 군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가두의 행렬처럼
어느 곳인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의 시, 그것이 곧 서정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시가 그냥 단순한 신문기사처럼 어떤 단일한 의미 하나를 고정시켜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읽어도 다시 김세용 시인의 말을 들면 두레박으로 퍼올려도 그 의미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정시를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학교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를 읽는 의미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시험을 볼 때는 선생님들이 이게 정답이야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읽는 의미는 틀린 의미인 거야. 그래? 아, 시가 왜 이렇게 의미가 알쏭달쏭한가? 라고 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알쏭달쏭한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수수께끼 좋아하잖아요.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는 좋아하는데 이 시를 수수께끼처럼 의미의 퍼즐을 맞춰나가면서 읽도록 우리에게 교육이 되었으면 시를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을 텐데, 그런데 그래 학생이 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이거야라고 교사가 알려주는 순간 사람들이 시에도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시를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서정시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 편의 시를 이해했다고 아침에 읽었는데 그거를 저녁 때 여성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설거지를 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시를 읽을 때 그것은 아침에 시를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시는 어떤 분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시는 아침에 읽을 때, 점심에 읽을 때, 저녁에 읽을 때, 비를 맞으면서 읽을 때, 꽃잎을 주우면서 읽을 때 의미가 각각 달라집니다. 한 편의 시를 읽을 때도 다시 말해서 시는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의미를 하나의 상태로 고정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으로서의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시다. 유한희 시인이 그런 시를 썼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정시란 바로 그런 것들이고, 제가 이 글이 말미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한희 시인이 서정시에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유한희 시인은 그것을 프롤레타리아시로 연결시킬 줄 알았던 시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문학, 제가 볼 때 유한희 시인은 프로 시인입니다. 27년에 발표된 그 글들을 보면 한국의 프로문학자가 누가 있는가를 쭉 보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20년대 이미 유한희 시인은 프로 시인으로 규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영문사라는 단체, 프로시인 단체의 인들과 많이 연결돼서 활동을 했고, 영문사에서 활동했던 많은 프로민들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프로문학은 사실은 민족주의자들과 나뉘기도 했습니다. 왜? 조선 민족 전체가 일본 제국주의는 곧 자본주의이기도 하죠. 자본주의에 억압되는 사람들이다. 제국주의, 자본가들이니까 조선이 억압되는 존재들은 프롤레타리아라고 사회과학적 개념이 명확하게 서기 전에 그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상상했던 존재들이 조선의 프로문학이기도 했던 겁니다. 프로문학의 개념을 우리가 고정시켜서 볼 필요가 없다면 조선의 시민주의 프로문학은 러시아의 프로문학, 중국의 프로문학, 유럽의 프로문학과는 좀 다른 개념적 내포를 가질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적 속에서 유한희 시인은 프로문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프로문학의 고정된 주박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기를 스스로 원했던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 유한희 시인. 그게 유한희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서정 시인으로서의 프로문학적 목소리를 가진 서정 시인으로서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한희 시인은 그래서 이 용인 지역에서 우리 문학사를, 한국 문학사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갈 어떤 가능성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시이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문인들이, 중앙의 문인들이 해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과제는 다른 문인들이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면 오히려 일이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일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이 각각의 흩어져 있는 중심이 돼서
소수가 이 세계는 많이 흩어져 있죠. 적은 사람들이. 그들이 농민의 문학을 한국 문학을 넘어서 더 넓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한희 시인은 아주 중요한 이 용인 지역에서 결국 잊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계속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